예, 연구소 부소장 이영재라고 합니다. 예, 작년에도 저희 여기서 촛불 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촛불과 청년을 주제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좀 열기 있는 많은 청중들 참여해서 재밌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침체된 분위기에서 우리가 촛불 토론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플랜카드를 보니까 제가 촛불혁명 4주년 학술 토론회더라고요. 이제 기념도 할 게 안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불과 1년 만에 촛불 진행된 지 4년 만에 어떤 촛불에 대한 의미가 좀 이렇게 다르게 좀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기념하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는 갈수록 이런 것이 된 상황이란 것이 한편 참잡하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아까 촛불 영상을 이렇게 시작하기 좀 봤었는데, 야, 코로나가 저거하고 같이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좀 이렇게 다른 권위적 국가들 이렇게 퇴화하는 것처럼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촛불 혁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K 데모크라시가 지독한 어쨌든 독재 체제에서 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촛불이 꼭 의미가 없진 않았겠다라는 생각 등 어떤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의회 중심의 정당 독점화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콜린 크라우치라는 학자가 라는 용어를 설명을 하면서 탈정치와 가두제가 포스트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탈정치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허무주의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 진보와 보수, 반민주와 민주, 적과 아의 경계가 모호해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쉽게 표현하면 이제 보수 대연화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당 그 지금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정당을 축으로 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한 20년 가까이 이 정치 구조를 독점해온 이런 흐름들인 거죠. 저는 이들이 좌우 타협을 했다기보다도 저는 일정하게 합의를 한 정치 국면을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타협이라는 것은 공동의 적을 맞서기 위해서 어떤 전술적으로 양보를 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 두 의회정당 구조를 만들고 있는 이 정치 세력들의 경우에는 타협이라기보다도 신자유주의 프레임이라는 것, 그리고 의회 정치 규칙이라는 것, 선거법이라는 것, 신관료적 고인주의라는 것들을 일정하게 합의하고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다른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뭐 그것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저는 이제 일정하게 벽을 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참여 기회가 차단이 되고 있는 거고, 대중들의 새로운 정치적 시도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중들은 정치를 관조할 수밖에 없고, 극단적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팬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봅니다. 저는 정치적 팬덤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개인들이 뭐 아시다시피 뭐 부채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업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차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원을 동원해 가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원이 있는 정치 세력들의 기대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저는 팬덤 정치고, 저는 이 팬덤 정치가 진영 정치로 발전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팬덤 정치가 확장이 되면서 새로운 정치라는 것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제가 신관료적 권위주의가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관료적 권위 원래 이제 뭐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해가지고 70년대 초반에 우리 사회에서도 정착계 논의가 있긴 했습니다. 관료적 권위주의라는 것은 이제 일개의 독재가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민주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이지만은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엘리트 기술관료 집단의 판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관료적 권위주의인데요.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뭐 기재부, 뭐 법무부, 뭐 그다음에 뭐 과기부, 교육부 이런 관료들의 결정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선출직이 아니라 퇴임이 정해져 있고, 사실 이 집단들은 끊임없이 이제 순환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이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저는 카르텔이 굉장히 훨씬 더 선출직 정치 세력들보다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신관료적 권위주의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엘리트적인 폐쇄주의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이럴수록 더욱더 그 시민들의 요구와 대중들의 어떤 정치적 참여가 차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의 보험과 시민주도 정치의 재활성화를 위해서 세 가지 정도의 안을 제안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국 사회에 맞는 적절한 민주주의 담론을 과감하게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드러냄을 통해서 새로운 권리
만들어져야 되고 그 권리 담론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주체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이 정치 주체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정치 주체들이 굉장히 나약한 정치 주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채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사회 경쟁률 속에서 불공정 속에서 지쳐가는 정치적 주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주체인 듯하지만 굉장히 무기력한 주체들이거든요. 불구하고 저는 이들의 권리 담론들을 일단은 드러내고 이들에게 지원해야 될, 또 이들이 만들어야 될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주체들이 서로 집단 지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이제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실천적 집단 지성이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향상되는 것, 이런 것들.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뭐 사회 혁신이라든가 뭐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이제 관이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굉장히 이제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이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자원들을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유로운 개인이 정말로 이제 역량 있는 개인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일정하게 복지국가로서의 그 정책들을 새롭게 재검토해야 됨과 동시에 그러한 이제 복지국가만이 됐을 때는 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재정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시민들을 굉장히 수동적인 수혜자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국가에서 재원하는 복지 자원을 이제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다시 걷어들이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국가가 제시하는 복지 자원을 시민들 스스로가 있는 공동자원 형태의 어떤 그 거버넌스를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사실은 저는 뭔가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신뢰와 연대, 우정과 환대, 그리고 비전문가적인 제작 능력, 그리고 희망과 위로를 인도하는 일상의 예술, 그 자본 투자 수익에 따른 효율성이 아닌 삶과 중급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런 힘들이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욱 짙게 과 기후 위기라는 공포의 안개를 걷어내고 디스토피아적인 현실을 가장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혐오라고 하는 말들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쓰는 맥락에서는 특정한 어떤 소수자 개인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 또는 차별하거나 배제하려는 태도 같은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혐오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또 혐오 표현이라고 했을 때도 이런 의미에서 혐오라는 의미가 또 쓰입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반에서 실제로 누군가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혐오하고 차별이란 문제는 당연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에 제가 같이 작업했던 혐오 표현 리포트라는 문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 사유고요. 이런 사유를 이유로 해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비하 차별과 폭력의 선전선동을 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습니다. 혐오가 확산되는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집단주의 문화가 좀 강한 곳에서 전반적으로 잘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허탈감이나 시기, 불만, 분노, 우울, 공격 성향 뭐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혐오의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대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로서 또 작동을 합니다. 또 여기에 한국 특유의 인터넷 문화라든가 주목 경쟁, 뭐 가짜 뉴스나 음모론이 확대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혐오 문제의 원형은 홀로코스트 때 뭐 히틀러가 했던 그런 선동에서 원형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대 사회에선 더 이상 이제 히틀러와 같은 특정한 개인이 선동을 하지 않아도 다 같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혐오를 조장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수백만 명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선동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이 혐오라고 하는 문제가 대중들한테만 이렇게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특정한 정치 세력이 이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과연 이 혐오에 맞설 수 있는 건전한 세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 이런 문제들, 민주주의가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한지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 뭐 이거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코로나 발발 이후에 여러 가지 중국인, 신천지, 성소수자 등등 어떤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계속 확산됐고 심각한 문제를 악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민사회나 방역당국, 정치인들이 저는 나름대로는 잘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면 이 코로나 국면에서의 소수자 혐오가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기존의 차별과 혐오가 있었기 때문에 극단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었으면 굳이 검사를 꺼리거나 이런 일들도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의 차별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항하는 힘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저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앞으로도 안심할 일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중국인 혐오는 사실 중국 내 감염이 줄면서 잦아들었긴 했지만, 6월 초만 해도 서울 중국 동포 교회에서 쉼터 거주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역시 조선족 자체가 문제였다, 뭐 이런 식 얘기들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코로나가 있는 한 스물스물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소수자나 약자들이 집단 감염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여지없이 낙연과 혐오가 확산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차별과 혐오는 이제 되지 않고, 감염병 예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우리 그런 어떤 피해를 당한 집단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좀 가져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고, 실제로 혐오와 차별이 있는 곳에서는 감염병에도 훨씬 더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와 차별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이 포용과 연대,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이런 방역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포용과 연대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아진다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위기가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권위주의적 정부와 국가가 비상 상황을 이용해서 시민의 저항권을 억압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굉장히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근데 사실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정보 기술이라든지 감시 기술, 이런 통제 기술들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그래서 정말 앞으로 최고의 관건은 이제 개인을 감시하는 기술들이나 통제 감시 테크놀로지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개인의 안면을 인식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정말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질 것인지를 한번 고민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의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자유, 권리를 제약하는 통제 정치를 굉장히 강화한다면, 정부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이 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우리가 이제 민주적인 어떤 제도, 뭐 이런 우리 이승원 쌤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가 향후에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중요한 어떤 들을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팬데믹 사태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런 점 우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뒤흔든 기존의 이런 자본주의적 방식의 한계 같은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점은 미국과 중국과 예외 없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의 파괴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장기간 자연 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 길들을 다 막아버리고, 신속하게 인간과 접촉할 수 있는 길들을 너무나 신속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어떤 방식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재고, 반성,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번 제기해 볼 만한 그런 점이 아닌.
이 지역 민주주의 없이는 한국 민주주의는 사실 완성될 수 없다라는 점을 저는 계속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 많이 보였고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적절하게 진짜 그 필요를 가진 대상들을 우리가 선별할 수만 있다면, 대상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동일한 재원이라면 훨씬 적절한 규모의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어떤 다른 대안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등장했던 게 다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국민 고용보험에 무척 관심이 많고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보험이기 때문이 아니고, 고용보험은 하나의 이 논의의 소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지고 온 핵심은 그 앞에 있는 소득 기반입니다.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지금까지 20세기 인류가 만든 사회보장 체제의 작동 원리와 완전히 다른 획기적인 새로운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실시간 과세 체계에 기반한 소득 기반의 사회보장 체제고, 어떤 다른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47쪽에 복지 체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두 가지의 논점이 더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해서 전체 사회보험으로, 그리고 전체 사회보장 체제로 이 시스템을 다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2020년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서구 복지국가의 운영 관리 체계와 다른 형식의 사회보장 체제가 인류 역사에 저는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바라본대는 그 첫 모델을 만들어내는 주자가 저는 대한민국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양한 취약계층들이 사회보장 체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즉 복지 수요가 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비로소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보장 체제에 요구되는 재원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사실은 이게 난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이 과세 인프라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갖추어지면 사회보장 체제의 필요 재정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복지국가도 그렇고 새로 만들어지는 인류사회 혁신 보장 체제도 그렇고 사회개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재정을 각 계층, 각 집단이 어떤 식으로 분담할지에 대한 사회적 계약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 체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방역에 비교적 성공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어떤 원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그 방역 우선주의로 기술 관료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좀 그랜드 플랜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올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준수하고 그 어떤 그런 목소리들, 다른 목소리들이 충분히 사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 코로나19 상황 이후,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등등 하면서 과학기술 기반, 과학기술 전문가들에 의한 사회의 문제에 대한 판단과 해결, 이런 것들이 점차 강화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 과연 어떻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문이과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리 교육 속에서 문과와 이과가 교육을 받은 방식들이 달라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어쨌든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기반 의사결정 체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사회적인 원칙으로서 확산시키는 것이 좀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